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의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술 음악비평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올해 목표 중에 책 집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거짓말처럼 제가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마감을 하나 마친 정말로?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어이구. 그렇습니다. 네, 와, 이게 항상 마감이 있어야지 책이 써지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감에 살짝 늦었을 때 더 잘 써지게 뭔가가 되는. 엄청 나오죠. 뭔가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책입니까? 음악 글쓰기에 대한 책인데요. 음악 이제 글쓰기. 대학에서 네.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재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 비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음악에 대한 다양한 글들, 뭐 에세이부터 뭐 음악가 소개글까지 어떻게 쓰나 이런 다양한 우와. 글쓰기 방법을 소개해주는 안내서, 교재 이런 거를 하나 썼어요. 그건 좀 다른가요? 일반 글쓰기랑? 어쨌든 글감이 음악이 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되게 논리정연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네. 되게 감각적으로 잘 적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아, 그 감각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을 모두가 느낀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완전 네네. 나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누가 동조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느낌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 느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한 그거에는 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막. 맞아요. 너무 정확하신데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글 쓸 때마다 늘 그게 진짜 고민이 그래요?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넓게 공감을 받나? 그것도 이걸 그렇고. 고민하나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오로지 내 얘기일 뿐인데 어떻게 이걸 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뭐랄까요? 어떤 태도로 이걸 말할 것이냐, 얼마나 강하게 주장할까,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발화의 방식이랄까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네. 자, 혹시 그 글쓰기 할 때 잘 안 되면 네. 앉아서 집중하자 이렇게 만드는 어떤 개인적인 방법이 있으세요? 마지막 딱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뭔가요? 제가 어쨌든 글을 쓰고 있으면 초고가 있잖아요. 눈앞에 있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내서? 읽으면은 내가 아직 말의 리듬이 안 생겼구나를 네. 알 수도 있고 아직 말이 안 되어 있구나를 알 수도 있는데 그래요. 집중이 안 될 때 한번 싹 읽으면은 잘 어허.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번 참고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악 공연하고 책 얘기 해볼 텐데 어떤 공연입니까? 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작업이 이제 공연이기는 한데 이제 네. 이 작품의 맥락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26년 3월 3일부터 리움미술관 서울 한남동에 있는 거기서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티노 세갈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개인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음악회 공연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술관에서 향유해오는 작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누군가의 회화다,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조각물이 있다, 아니면 뭐 사진전이 열린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막 딱 고정된 이미지 혹은 이렇게 딱 사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티노 세갈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작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저희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작업을 했지 하고 궁금해서 티노 세갈이라는 사람을 이제 딱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본다면은 미술관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럴싸한 그림 하나 없고 조각 하나 없고 뭐 그런 사진들이 그냥 막 쭈루룩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텅 빈 공간에 이제 사람들 그냥 몇몇이 그냥 있는 정도, 그래서 그냥 한 건물의 풍경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미지들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게 바로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작품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딱 공연 예술처럼 막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내러티브에 따른 공연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독창적인 작업을 해온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이분 혹시 어떤 배경을 갖는 분인가요? 제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 행위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배경이 이제 완전히 이제 미술에서 출발한 배경은 아니에요.
사람은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이랑 무용을 같이 공부를 했고 또 특히 되게 유명한 현대 무용가들 제롬 벨이랑 자비에로 르와를 만나면서 안무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몸짓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위들을 이제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퍼포먼스가 될 때도 있고 되게 길게 이루어지는 퍼포먼스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뭔가 전시되는 몸짓, 공연되는 몸짓 그 사이를 오가는 그런 묘한 작업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 직접 보신 적 있다면서요, 작품을? 맞아요. 네. 뭐 어떤 자리였습니까? 작년에 제가 옵신 페스티벌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티노 세갈이라는 작가의 이환희라는 작업이 소개를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에서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글로 이제 이 작품 소개만 봤을 때는 되게 모호했어요. 무용수 두 명이 나와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교향곡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부르지? 뭐 일단 잘 모르겠었고 음악가가 부르는 게 아니라 안무가 둘이서 부른다고? 라는 것도 이제 되게 의아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가서 이제 그걸 보는데 정말로 안무가 두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노래로 하고 그거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연이 총 3회 동안 열렸는데 러닝타임이 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시간씩 이분들은 총 12시간 동안 베토벤의 음악을 계속 노래를 하고 춤을 췄었던 거죠. 그 작년에 이 옵신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작품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딱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그냥 어떤 어딘가의 거실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막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있었나? 네.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놀란 게 누가 퍼포먼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일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시선을 맞추고 그냥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엘리제를 위하여 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선율이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네. 그러면서 약간 이런 입으로? 손짓 입으로 노래를 네. 해요. 네. 따라라라라라라라 네. 따라라라 이러면서 진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습하듯이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손도 막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음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런 떨림을 만들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오는 반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둘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언제는 엘리제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언제는 그 환희의 송가를 부르고 하는 식으로 4시간 동안 이렇게 노래하다가 잠깐 또 씩 웃고 쉬다가 또 노래하다가 이렇게 또 리듬에 맞춰서 춤추다가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느낌인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노래하고 춤추는 인간들이 여기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노래들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 뭐 하는 건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근데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노래들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하나씩 듣고 있을 때는 이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악보가 있나? 뭐 아니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뭘 하는 건가? 이걸 노래하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온갖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퍼포머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퍼포머가 이제 베토벤의 음악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노는데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마치 약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엄청 영웅적으로 막 불러보기도 하고 언제는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듯이 불러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노래하는 일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생경했어요. 아, 노래한다는 게 저렇게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저렇게까지 다양해질 수 있나? 한다는 그런 되게 어떤 원초적인 기쁨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 시간 동안 이걸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좋지? 이게 왜 이렇게 좋고 재밌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도 이 티노 세갈의 작품을 가져오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게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볼 수 있는 이미지도 없고 근데 막상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의 기쁨, 놀라움, 그냥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의 어떤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좀 이상하게 생경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이런 아티스트의 특별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연을 내가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티노 세갈의 작품 세계에서는 제목에도 아주 특징이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공연, 환희의 송가를 포함한 여러 베토벤의 음악을 부르는 공연의 제목도 그냥 환희가 아니라 이환희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늘 영어 그 제목을 원제를 쓸 때 이제 앞에 디스를 붙여요. 이것 할 때 그 디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 환희가 아니라 이 환희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이때 뭐 이것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작업의 제목이 그래서 좀 시리즈명으로 이렇게 쫙 거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환희, This Joy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업을 제가 봤었고 그 외에도 This is good, 이것은 좋다. 그리고 This is propaganda, 그래서 이것은 프로파간다다. 그래서 This is so contemporary, 이것은 너무 동시대적이다 하는 식으로 다 이것은 뭐다라는 식의 그런 제목들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유머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작업 제목들이 이렇게 몇 개 있지만 그 외에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시리즈들이. 네, 근데 네. 이 사람 뭐 홈페이지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유튜브에 막 찾아보면은 보통 엔간한 퍼포먼스는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영상이나 사진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써놓은 뭐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 트레일러 막 그런 홍보용으로 쓸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싫은가 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기록될 수 없는 것이다.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수수께끼처럼 막 소문만 파다하게 이렇게 뭐 티노세갈 퍼포먼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좋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리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소개된 어떤 작업들 중에 몇 개는 제가 직접 아주 잘 정돈된 정보를 찾기보다는 누가 보고 와서 쓴 리뷰, 막 2013년에 쓴 리뷰를 통해서 아, 이런 공연이었겠구나를 막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막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은 예전에 카메라랑 녹음기가 없던 시절에 네.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이 어쩌면 지금 내 마음 같은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긴 한데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판매도 안 합니까, 그러면? 판매를 한 번인 것 같아요. 한 번 있는 것 한 번 같아요. 했어요? 한 번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뭐 영상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판매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판매 과정의 이제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이슈로 남아 있는데 사진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작품을 판매할 때도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돈을 주고 팔았겠죠, 아마? 그래서 팔 때 이제 어떤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이걸 보관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보관의 지침 같은 거를 이제 써내는 과정 같은 게 미술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퍼포먼스 작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공증인을 데려다 놓고 미술관 직원 몇 명이 입회한 채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뭘 받았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작품 보존팀이 있잖아요. 미술계 안에는. 그래서 거기 한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을 모두 참관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재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제반 사항 같은 것을 전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완전 도제식 교육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내가 익혀서 다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테이트 모던의 영국에 있는 그 큰 갤러리 테이트에 소장이 됐는데 거기 소장품들을 이제 보통 이미지랑 되게 자세한 캡션으로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도 그냥 아무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있고 막 되게 자세한 캡션도 없고 대신 설명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테이트에 소장된 작품이 This is propaganda, 이것은 프로파간다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아마 리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 가면은 갤러리를 지키는 그 경호 선생님들, 가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관객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짧은 문구를 이렇게 노래하듯이 들려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등지고 딴 데를 향해서 This is propaganda. You know, this is propaganda. 하면서 그 되게 짧은 문구를 혼자 노래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라보고 이제 작품의 캡션을 읽어주는 거죠. 티노 세갈, This is propaganda. 뭐 2002 이런 식으로 작가명, 작품명, 연도를 말로 이렇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말로 하는 것도 옛날 공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미술관 가면은 작품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캡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데 네. 이분은 그게 싫다면서요. 그렇죠. 그래도 알려는 준다. 이 작업이 이거였다는 것을 알려는 준다는 거죠. 네, 재밌죠. 독특합니다. 뭐 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색이긴 한데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작품을 그러면 이제 이분의 작품을 꼭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접 봐야만 해요. 그러게요. 그럼 이게 저만 해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떤 작품인 거야? 뭘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상상하고 날짜 기다리고 공연장 찾아가고 이런 과정도 예술 관람의 일부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인터넷에 이 사람의 작업이 막 엄청 막 쏟아지도록 잘 이제 홍보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상, 사진 다 볼 수 있다 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딱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주 녹음기랑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 음악을 듣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라고 혼자 떠올려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예전에 진짜 그것이 없던 시절 막 1700년대의 그런 장면이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 바흐라는 작곡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707년에는 이제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서 그냥 저 북쪽 동네에 엄청 좋은 음악을 만드는 디트리 북스테후데라는 그런 음악가가 살고 있다. 뭐 엄청 그 사람이 오르간을 너무너무 잘하고 뭐 뛰어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 독일 음악계에 뭔가를 이제 해낼 것만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음악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막 악보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공연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걸어갔대요.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바흐가 머물던 지역은 아른슈타트라는 약간 이제 남쪽 지역이었는데 이 북스테우데라는 그가 찾고 싶었던 음악가의 그 주거지는 진짜 항구 도시 리벡이라는 곳이었고 그래서 40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2주 동안 그냥 하루하루 그냥 꾸준히 걸어갔대요. 그래서 2주의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막 길도 헤매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북스테우데를 이제 그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음악사에서 이 바흐가 이 북독일에 직접 걸어가서 찾아가 만난 이 사람에게 얻은 영향이 엄청 이제 큰 것이었다고 막 서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400km를 걸어가서 만나는 마음은 뭘까? 그래서 그 2주 동안 걸어가면서 바흐는 어떤 음악을 듣게 될 거라고 떠올렸을까? 이런 상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뭐 4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한 이제 몇 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몇 안 되는 소문처럼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던 이 티노 세갈의 작업을 직접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보는 기분은 어떨까? 이런 것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400km씩이나 걸어가서 뭘 보면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 과정이 또 그렇게 만들죠. 아니 안 그러면 400km를 걸어간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나의 그 지난 시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쵸?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엄청 고생 끝에 뭘 하면 그 뭔가를 했던 그게 아주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티노 세갈의 작업도 저에게 그런 걸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요? 어떻게 해요? 이 티노 세갈의 작업이 너무 재밌다는 얘기랑 이제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요. 누구한테요? 미술계 사람들한테. 그래요? 재밌대요 이게? 너무 근데 실제로 너무 재밌었던데. 네. 그래요? 보실 때 재밌었단 말이죠?
네, 봤을 때 좀 어이없음의 순간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생 몸으로 몸짓으로만 한다고? 이게 다라고? 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게요. 제가 이걸 들어왔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드디어 마주했다는 그런 기쁨, 약간의 뿌듯함? 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참 요즘 이렇게 공연들 좋은 거 많이 있는데 특별히 티노 세갈 작품을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연의 묘미랄까? 그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접 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어떤 공연만이 가진 어떤 성질 같은 것이 있어요. 또 퍼포머를 만났을 때 그 재미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공연을 갔을 때는 보통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음악가를 보거나 안무가를 보거나 뭐 그러게 되는데, 티노 세갈의 작업에서는 진짜 가까이에서 퍼포먼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퍼포먼스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나를 사이에 두고 퍼포머들이 이제 서로 뭔가 눈빛을 교환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오히려 이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작업이 티노 세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음악 공연들의 이제 무대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조금 평이한 스타일의 공연들은 소개해 드렸는데, 요거는 진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보는 그런 좀 신기한 공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이다 보니 조금 더 많은 관람객들을 또 수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또 보시면은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당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너무 이것 시리즈, 뭐 디스로 시작하는 시리즈 말씀드렸는데, 미술사에 되게 유명한 작업들 있잖아요. 뭐 네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금빛 뭔가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이두 남녀가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사람 작업 중에 키스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술사의 그 명화들에서 나왔던 그런 멋진 키스 장면들을 하나씩 다 재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거는 무슨 뭔가 작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클림트의 키스 네. 같은데? 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뭔가 키스 같은데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꼭 커플 퍼포머가 나와가지고 하는 작업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보게 될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해 보시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그 곡은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뮤지컬,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이제 그 작업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심포니 댄스스 from West Side Story 넘버 1 프롤로그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했고요.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심포니 댄스스 from West Side Story 1번 프롤로그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곡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티노 세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리움 미술관에서 3월에 진행 예정인 전시가 국내 최초의 개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전시를 합니까? 네, 일단 로비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고, 네. 근데 정확히 어떤 작품이 뭐 누가 퍼포머를 하는지 막 이런 게 하나하나 막 다 빠삭히 올라와 있진 않아요. 아직. 네. 근데 이제 여러 뭐랄까요? 공지의 사항에 보면서 좀 어떤 작업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이게 퍼포먼스를 전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미술관은 보통 한 10시부터 6시까지 열잖아요. 네. 근데 공연은 사실 저희가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싹 보고 그냥 관객들이 빠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전시장에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면은 작품이 그냥 그림 하나 걸어 놓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계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할 수 있는 퍼포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솔직히 혼자, 두 사람이 이제 커플로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키스 장면을 10시부터 6시까지 재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되는 입술 작업이. 부르트겠네요. 입술 부르트죠.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퍼포머를 엄청나게 많이 모집을 했어요. 리움에서.
그래서 이런 같이 이 키스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듀오 팀 혹은 뭐 이제 커플을 모집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중장년층을 이제 퍼포머로 모집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This is so contemporary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50대, 60대에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의 그런 참가를 요청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누가 퍼포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갖 퍼포먼스를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이 로비에서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퍼포먼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티노 세갈이라는 아티스트가 자기 작업을 얘기할 때는 라이브 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계속 생생하게 사람들이 막 바뀌어 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일단 그 멤버를 일단 충분히 모았다 이거죠. 공연자들을. 맞습니다. 네. 이분 앞으로는 어떤 작품 할까요? 글쎄요. 디스 뭐 할까요? 디스 디스 라디오? 디스라 말 되는데요. 네. 디스 라디오 한번 해주시지. 네. 이 라디오. 네. 네. 할 수 있죠. 네. 뭔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감정에 대한 걸 전부 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디스 해피니스, 오, 좋죠. 디스 뭐 타이어드니스 뭐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디스 라디오를 짚어주신 점이 정말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 사람의 작업이 너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할 법한 작은 포인트의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딱 꼬집어내가지고 미술관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라디오 그대로 미술관에 가서 하고 있으면은 이제 티노 세갈 풍의 작업인데가 이제 되는 거겠죠. 궁금해요 정말. 네. 장면으로는요. 혹시 뭐 예측이나 바람 이런 거 있으세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글쎄요. 저희가 보통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이런 거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퍼포먼스의 일부가 되는 경험도 하지만 어떤 퍼포먼스에서는 뭘 시키거든요. 뭐 저기로 움직여라 라거나 뭐 걸어가라 라는 식의 짧은 지시들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훈련된 퍼포머가 아니라 진짜 생 관객들만 데리고 해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도 이 사람이 만들면은 더 좀 잘하고 재밌지 않을까 하는 진짜 뭔가 해보고 싶어요. 가서 같이. 이번에 티노 세갈 개인전 보러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관람 팁을 좀 주시죠. 관람 팁은 약간 여기서 누가 퍼포머인지 처음에 가서 맞춰보기입니다. 맞춰보기. 네, 왜냐면 막 그 퍼포먼스를 하면 보통 뭐 까만 거를 입거나 뭐 하얀 거를 입거나 이렇게 옷을 맞춰보고 오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이번 개인전에선 그렇게 퍼포머랑 퍼포머 아닌 사람이 딱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이 퍼포먼스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 좀 추측해 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고 언제 어디서 작품이 튀어나올와도 놀라지 않아 보기 뭐 이런 관람 팁들을 그래요? 조금 드려볼 수 이게 있을 것 뭐 같아요. 준비 시작 이런 게 아니군요. 그쵸. 뭔가 갔는데 이미 뭐 키스를 하고 있겠죠. 이미 갔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막 등을 돌려서 This is so contemporary 막 하고 약간 뭔가 트루먼 쇼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갔는데 갑자기 그 홀에 있는 전원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나를 쳐다보면 너무 공포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원수님 약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재미있는 상상들을 이 작업으로부터 하고 계세요. 이미.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누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상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 관련 책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뜬구름 잡는 그런 퍼포먼스 얘기를 가져와서 책은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좀 친절한 교양서, 음악 교양서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일찍 온 미래의 음악, 김임성연의 현대음악 에세이라고 하는 책이고 작년 10월 29일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찍 온 미래의 음악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겁먹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대음악 또 그 어려운 거 그래서 맞아요. 다 우리가 듣기는 좀 어렵고 나중 세대 사람들이나 듣겠지 하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정말 현대음악 전문서가 아니라 에세이라는 점이에요. 이분이 조선일보 기자신데 이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음악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또 강의도 하시고 뭐 공연 사회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음악 현장과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되게 명료한 문장들과 이제 딱 이 재밌는 썰로 이렇게 싹 재밌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 인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이드랄까? 좋은 가이드셔가지고 책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흥미롭게 싹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현대음악의 범위? 정의가 뭔가요? 현대음악의 범위는 네. 일단 20세기입니다. 20세기. 네. 아, 그럼 우리한테는 고전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업도 여기서 은은히 막 나와 있어요. 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이런 거는 현대음악이 이제 막 시작될 무렵 근현대로 넘어가는 그 가교에서 엄청 충격적이었던 작업으로 기억되지만 이미 고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드뷔시의 바다 뭐 이런 작품도 이제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현대음악이라고 부르는 뭐 쇤베르크의 음악 뭐 이런 것들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딱 20세기 그냥 딱 100년 한 1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펼쳐졌었던 그 음악들을 이렇게 한 곡 한 곡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뭐 내가 이 음악을 어디서 처음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 음악이 나온 영화 속의 장면을 막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시작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친숙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이 곡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에세이네요. 그 음악들에 얽힌 나의 추억과 기억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통영국제음악제 얘기하면서 진은숙 네네. 작곡가에 대한 작품도 한번 책도 얘기하셨죠. 맞아요. 가져왔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진은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챕터로 넣어놨어요. 근데 그 챕터의 시작이 이제 보통 이제 음악 교양서라면은 뭐 진은숙은 뭐 어디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작곡가다 뭐 이럴 텐데 내가 진은숙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날 나는 뭐 12시간 동안 이 사람의 음악을 들었는데 문제는 진은숙이 내 앞줄에 앉아 있었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그런 현장에 대한 묘사로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한 기억들을 이렇게 막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을 들었구나로 접근하면은 재밌네. 진은숙 바로 뒷줄에 있었으면 진짜 부담됐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 현대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 카테고리가 이거 뭐 시작점이라고 삼는 음악이나 뭐 작곡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꼽아볼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낯설다, 다르다, 그리고 좀 불편할 정도로 새롭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불편감을 줬었던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업이 이제 봄의 제전이라고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무대 위로 뭐 던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야유 퍼붓고 이러면서 공연이 제대로 막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이 정말 큰 불편함을 드러냈었고 그러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객들 사이에서의 싸움과 무대 위에 이제 던지는 그런 방해 공작들을 막기 위한 그런 스캔들이 진짜 대대적으로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떤 현대음악의 출발점에 있는 그런 되게 특별한 케이스 중에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쇤베르크라고 하는 작곡가가 네. 어떤 이렇게까지 큰 충격적인 무대를 막 만들진 않았지만 야금야금 되게 작은 범위, 뭐 피아노 곡으로 진짜 이상한 곡을 쓰는. 근데 이제 너무 작은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지까지는 않는 그런 작업을 선보였었는데 뭐 조성이 없는 음악, 무조 음악, 뭐 12음렬 이런 복잡한 음악 이론적인 말들로 설명되는 곡들을 남긴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충격적인 스캔들을 만들었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그다음에 혼자 악보 위에서 진짜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있었던 쇤베르크의 음악, 이렇게 저는 두 개 정도로 현대음악의 시작점쯤에 시작이다.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쇤베르크하고 스트라빈스키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쇤베르크는 지금 들어도 이상하고요. 네. 스트라빈스키는 지금 들으면 그냥 평범해요. 되게 좋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이 두 사람을 시작이라고 해도 이 두 사람의 음악도 저는 그냥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쵸. 진짜 달라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스트라빈스키 음악이 왜 그때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일었지?라는 게 의문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스트라빈스키는 그냥 약간 네. 신나기도 하고. 뭐 그쯤에 있었던 많은 음악 같거든요. 네, 그쵸, 네. 그쵸. 왜 그렇게 독특해 했을까요? 이게 그 현대 음악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작곡가마다 완전 언어가 달라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작곡가 나왔으면은 뭐 이런 음악들을 쓰겠지라고 얼추 예상되는 범위가 있는데 네. 현대 음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뭔 음악을 어떤 악기를 써서 뭘 할지 저 사람의 어떤 스타일, 사조가 무엇일지 단박에 예측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스트라빈스키, 뭐 쇤베르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살짝만 동쪽으로 가면은 벨라 바르톡이라는 사람이 엄청 민속 음악을 기반으로 또 신기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랄까 뭐 저는 한국어를 하고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러시아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한 번에 모이는 것처럼 네. 이 현대음악의 세계에서는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다른 방식의 언어로. 그게 이제 이렇게 음악들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여러 음악가가 나오고 그 음악들을 접한 사람들의 인상이 나오니까 뭔가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네. 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음악이 왜 나왔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이 음악의 배경에 대한 거를 엄청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뭐랄까 내가 좀 현대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기보다도 20세기는 정말 뭐가 엄청 집약적으로 많았던 시기잖아요. 뭐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비롯되는 온갖 이민과 이제 망명과 뭐 그런 냉전과 이런 수많은 세계사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완전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글이에요. 목차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편 몇 편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초반부는 그래도 여느 그런 음악 이론, 음악 서적에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봄의 제전 얘기로 시작하고 뭐 쇤베르크 얘기 나오고 쇼스타코비치 얘기 나오고 하는 조금 더 이제 클래식 음악사의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들이라면은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거는 미국 작곡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지 거슈인의 뭐 랩소디 인 블루 같은 것 작업. 그래서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면에 있었던 음악가들이 어떤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랑 뭐 거슈인을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뭐 그런 것도 참 재미있었고, 뭐 이제 또 레너드 번스타인 저희가 아까 감상곡으로 들었었던 네.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뮤지컬과 어떤 클래식 음악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는 영역과 클래식에서의 현대 음악이 사실 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미국 작곡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 작곡가들 사례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윤희상과 진은숙이라는 한국 작곡가 얘기도 우리랑 너무 가까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좀 유럽 쪽보다는 이 책의 강점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상식이 좀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대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읽어볼 만한가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글 중간중간에 되게 그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짤막한 에피소드 딱 한 장짜리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필립 글래스라고 하는 작곡가는 예전에 뉴욕의 택시 운전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오늘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일들을 병행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택시 운전사로 일을 했었고 뭐 쇼스타코비츠는 뭐 영화관에서 반주 아르바이트를 막 오래 했다던가 뭐 진은숙이 이제 결혼식 축가 반주에서 용돈벌이 했었던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음악가들의 삶의 단면 그런 사소한 포인트들 이런 게 이렇게 좀 재밌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뉴스에서 봤었던 그 이야기가 진짜 음악화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CNN에서 막 대서특필 됐었던 에피소드가 음악화된 거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문화에서 벌어진 일들, 음악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음악가의 삶, 이런 것들을 되게 다층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은 확실히 늘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3월 3일부터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될 티노 세갈 개인전과 김성현의 현대음악 에세이 너무 일찍 온 미래의 음악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